안녕하세요. 예,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10주차인데 다 못 끝냈거든요. 어, 좀 전에 10주차도 10월 20일 날 녹화를 하고요. 또 이것도 11주차도 20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의 성격. 그래서 생명윤리는 관계적이며 전체론적인 학문입니다. 윤리라는 것 자체가 관계성을 맺고 있죠. 그 전체성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관계적이며 전체론적인 학문이라고 하고요. 생명윤리의 문제는 근본적 원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생명에 관한 인간의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원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 절대적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은 언제 죽음을 맞이하는가? 또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비판적이고 반성적이며 학제적인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생명윤리의 성격입니다. 생명윤리라는 자체가 항상 비판적이고요. 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반성이 동반돼야 되죠.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바른 길만 갈 수 없잖아요. 다른 것처럼 수학적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나온 것을 보면서 이런 우리 인류 역사에 잘못된 면이 있었구나. 이거는 고쳐야 되는 면이구나 하면서 그런 학문적인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또 사회적인 그런 학문이 아니라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학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윤리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학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복잡하죠. 관계성 안에서 복잡하고요. 적은 의미에서 생명윤리는 생명, 의료, 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여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그리고 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도 있고요. 순간 제가 요즘 단어가 빡빡 또 올라가고 나이 먹나 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죠. 의료적인 거, 의료기술로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도 다루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치료를 하는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의료인들의 윤리적 문제죠.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임상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리스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에 들죠. 또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접근 방향에 대한 공의. 당연히 인간 생명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 인간 이외의 생명에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외경의 요청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요청과 함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숙고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요, 아주 태고적부터, 태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히포크라테스가 기원 전 사람이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숙고됐던,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명이란 무엇인가, 왜 소중한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지닌 기간으로 본다. 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죠. 수태되는 순간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2004년 네이처지, 영국의 네이처지에 게재된 인간 생명의 시작은 수태되는 순간, 착상되는 순간, 정자가 난자에 딱 착상되는 그 순간 수분 안에 인간의 형체를 띈다고 하죠.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하죠. 사실은 스테디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8주, 16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 사이의 법이 어떤지에 따라 틀리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그 순간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태되는 순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고요. 소중히 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만약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서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불행한 것도 많고요. 나쁜 것도 많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어쩌면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정자 중에 하나가 착상되죠.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정자가 다 착상됐으면 또 비슷한 DNA를 가진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기적.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쾌락이 최고의 쾌락을 알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명이 아니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참 윤리적인 것으로 볼 때는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제 수정체, 태아, 내사 상태인 인간, 식물인간은 윤리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한 사람이 인간이거든요. 태교를 하잖아요. 왜 태교를 하겠어요? 그 옛날에도 아이 가지면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먹고, 그리고 또 좋은 음악 듣고 태교를 옛날에도 했거든요. 물론 요즘처럼은 안 하지만 태아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내사나 식물인간들이 전혀 모를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내사 상태나 마찬가지 사람들,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 가물가물할 뿐이지 많은 감정을 느끼며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의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좋은 말들을 해야 되고요.
병자성사를 갔을 때도 그럽니다. 병자성사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분이 지금 이렇게 있어도 자매님이 하는 말, 또 아들이 하는 말, 딸이 하는 말 다 듣고 있다고, 그거를 신경 써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될 뿐이라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소통이 안 되지만 쌍방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그 무의식 중에 의식이 기운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인간이나 내수 상태 인간을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꼭 그것이 아니라도 이 윤리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칸트의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성과 자율성을 가진 이 격체에 한해서만 윤리적 대우를 해줘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성과 자율성, 이것도 인간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사람도 자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내사 상태나 식물인간 같은 환자들은 떨어지죠. 태아도 떨어지죠. 신체도 떨어지죠.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의료인들이 의술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과 장점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의사들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위에 것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의료적인 문제가 쟁점이 되죠.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의료윤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고요. 환자의 건강과 불사피인에 나는 의료인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는 의료적 중재와 시술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기 위해서 의학적, 법적,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필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꼭 의학적인 것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것도 있고요. 철학적인 것도 있고 신학적인 것도 있고 그에 연결된 위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의료윤리의 기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기원전 2500년 전 의료인의 역할을 규정했는데요. 낙태, 독약 처방, 동료 의사에 대한 음해가 성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동료 의료인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의대를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요.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죠. 이제 한 3학년이 되면 화이트 코트, 이제 흰 가운을 입는 그런 의식이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선축복식이 있죠. 네. 이 옛날에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물론 육체적인 거에 좀 국한되어 있는 듯한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동료 의료인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는 의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이 당시에도 이렇게 히포크라테스 선서 안에 있습니다. 생명윤리학의 탄생 배경은
레살레이제 프로트가요. 생명윤리, 생존학문, 생물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학제적 연구라는 넓은 의미를 지녔고요. 라이는 생명윤리 교과서전을 정의하는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 행위를 가치와 도덕적 원리에 비추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건강과 생명에 관해서요. 우리 인간 행위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또 도덕적으로 어떻게 적절한지 그걸 비추어서 이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건과 생명의료과학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명윤리학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리의 역사적 배경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하면서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해약을 가하며 의술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아시죠? 독일군의 유태인 학살도 있었지만 인체 실험이고요. 일본군의 또 731 부대 아시죠? 묻혀져버린 세계인들은 잘 모르는 독일만 나쁜 어떤 그 국가로 생각하는 일본 군대의 마루타 인체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틸드 도마이드 사건이 있는데 이건 독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냈는데 이 수면제를 만들어낸 약인데요. 이것이 임산부들한테 영향을 줘서 기형아가 태어나게 되고 또 그 기형아들이 또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그리고 터스키키 외독 실험 등이 있는데요. 터스키키 외독 실험도 아주 약자에게 강자들이 갑질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갑질한 거예요. 갑질한 거. 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체 실험은 독일군이 유태인 코로시움스에서 자행한 인체 실험인데요. 인체 실험 그리고 또 2차 대전이죠. 관동군 732 부대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험들이었다고 해요. 특히 손발을 잘라갖고 반대로 하고요.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엄마가 아이를 죽이게 만들고요. 이거는 사이코패스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실험들을 할 수가 없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실험에 참여를 못할 것 같은데 그 실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됐죠.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참여 여부에 대한 자율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며 이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지금 말하는 IRD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안전이나 복지에 관심이 없었던 실험자들에 의해서 생명과 건강과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었고 단순히 생체 실험 대상으로 죽어갔습니다. 독일 의료인들에 의해 행해진 반인류적 범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생체 실험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루어진가요? 그게 또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많이. 근데 요즘 서서히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네, 누른베르크 강령이 있는데요. 2차 대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재판의 판결문에서 제시인데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허용 가능한 의학 실험? 또 참 모호한데 요즘은 철저하게 그것이 성립이 되었고요. 근데 그 기준을 어긋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잘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누른베르크 강령은 인간 시험을 할 때 인간을 수단시하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부터 2주차 시작인데요.
YC스도 기프는 36분 55초부터 1시간 13분 36초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또 터스키키 동영상 3분 16초를 넣어놨고요. 네, 강의 동영상 20분 그랬는데 2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길게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자꾸 길게 한다고 좋은 강의는 아닌데 진짜 임팩트 강화들 딱딱딱딱 넣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대면을 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요.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예, 여기 나오죠. 이 사람 여기 아주 끔찍한 사진이죠. 아주 끔찍한 사진인데요. 이게 우리 꼬맹이들. 이 꼬맹이들이 이 나쁜 새끼 이놈의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강의로 추가만큼 이놈은 요제품 앵겔레라는 인간인데 이 사람은 SS, 아우슈비츠 SS 독일군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맡은 것은 수용소에 도착한 포로들, 이 사람들 건강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노동이 가능하냐, 적합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스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별명이 있어요. 죽음의 천사라고. 죽음의 천사. 천사가 왜 들어가? 죽음의 천사는 이런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아니지. 누가 이런 별명을 어이가 없어. 제가 항상 생각하는 계속 인간 10년째 바라보면서요. 어떤 윤리적인 거나 그런 거 교육할 때 이 사람 항상 나오는데 왜 죽음의 천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판별하는 사람이었는데 인체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체 실험하는 건 유태인 소녀들한테 화학물질을 넣어갖고 안구 색깔이 오더아이 있죠? 오더아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색깔이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그런 거 실험을 했고요. 또 쌍생아 출산을 하게 만들고요. 뭐 등등 아주 진짜 나쁜 비윤리적인 그런 실험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시죠? 우생학적 연구. 독일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우수한 인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런 남녀 교배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이코라고 보시면 사이코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터스키키 매독 연구는 나중에 보시고요. 같이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이 터스키키 매독은요. 미국의 터스키키라는 그 지방에 이제 흑인들만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마을이었는데 매독균이 흑인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실험을 했습니다. 매독균을 주입해갖고 했는데 이 실험이 1940년대 40년대에 했는데요. 계속 그 페니실린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죽고요. 또 그 실험자들의 자녀들도 이 매독에 걸리고 그렇게 아주 잔인한 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터스키키 매독 연구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건 IRB로 치면요. 피험자 선택의 공정성. 왜냐? 그 취약계층인 흑인들, 배운 것,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 선택했다는 거. 왜 피험자를 선택할 때요. 어떤 한쪽 한 층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약품에 대해서 위약 실험을 해야겠다 하면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주로 20대부터 성인이들이다. 그랬으면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골고루 분포해야 됩니다. 또 남녀 성비도 거의 비슷하게 완벽하게 맞추지 50대 50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성비도 거의 비슷하게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의 교육 정도나 이 사람들의 환경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흑인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핍박받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아주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그냥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어쩌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인종차별,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데, 피험자 선택의 공정성이 없고요. 취약한 피험자를 선택했고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페니실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해줬고요.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등등으로 이 터스키키 매독 연구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됐습니다. 이게 지나간 그 자리가요, 아주 초토화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연구가 있었고요. 이제 고령 환자들한테 암세포 주입해갖고요, 암에 대한 면역 연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1963년이라고 해도. 면역이 어디 있어? 이게 감기야. 그리고 환자들은 자신들이 암에 대한 면역 연구에 일부러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연구자는 왜 환자에게 암세포를 주입했는지. 그랬더니 이 연구자들은요, 연구자가 아니지. 이 사람들은 주입된 암세포들이 체내에서 거부될 거라고 믿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무슨 암세포는 더 좋다고. 숙주가 하나 생겼네? 라고 아주. 근데 숙주가 좀 나이가 먹어서 안 좋아? 좀 젊어야지 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연구자, 이놈들은 왜 환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나 물었는데요.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암세포를 주입했을 때 불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을 한 실험체로 봤죠.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쪽 IRB 전공을 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고령의 노인네들은 취약한 피험자 집단이죠. 그게 문제됐던 거 윌로우브룩 간염 연구인데, 이것도 아주 취약한 피험자들에게 아주 선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였어요. 이 정신지체아들을 입소를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무원들도 문제였겠죠.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벨몬트 리포트가 1979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터스키키 매독 연구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언제든 참여했을 때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된다.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야 되고요. 하다가 보니까 내가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불안해. 그러면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철회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율성이 제한된 사람에 대한 추가적 보호. 그러니까 자율성이 만약에 어떤 교육적인 실험이라기보다 어떤 교육 잠깐만요. 교육적인 거에 교육을 하게 된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 그럼 꼬맹이들, 초등학생들이 어떤 생명 존중 교육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초딩들 자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명 존중 교육이 무섭거나 그렇게 반인륜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그럴 때 이 자율성이 제한됐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피험자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면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당연히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 존중,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 포함됩니다. 이게 이렇게 임상 연구 3대 원칙 중에 하나고요. 선행 악행 금지, 이득 대 위험이라고 했고 위험을 최소화라고 했는데 보면 이득이 있어야 이제 피용자들한테 베네핏이 있어야 돼요. 이득이 있어야 돼요. 위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교육 프로 같은 경우 위험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이 피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실험에서 빼야 되고 어떤 약품을 이제 위약을 주고 아니면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을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성분을 섭취를 하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그것도 잘 봐야 되고요. 선행을 해 이제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의, 피험자 선정의 공정성, 좀 전에도 말했죠. 흑인들, 또 고령 환자들, 또 정신지체자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하기 그냥 그런 분들만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또 성별도 구분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피험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또 취약하거나 이용하기 쉬운 피험자들을 착취하는 좀 전에 그런 연구들은 그런 취약하거나 이용하기 쉬운 피험자권이었죠. 그래서 이 꼬맹이가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다. 등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까 그런 터스키킴에도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벨몬트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출석 체크 퀴즈 내겠습니다. 임상연구 3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1월 12일 4시부터 11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벨몬트 리포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간 존중,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첫째, 두 번째 선행 악행 금지, 또 정의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예요. 간략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게 됐고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더 영상 강의를 넣게 됐어요. 제 의지와는 다르게 한 주 더 해야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시험은 원래 12월 10일 날 보기로 했는데 12월 17일 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도 여기 직원이 같이 시험도 반반 나눠갖고 이제 안전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할 모양이에요. 저도 시험 보는 게 낫고 레포트 쓰는 것보다. 왜냐면 레포트 쓰면 제 성향상 레포트 다 읽어보고 너무 힘들어. 시험 보는 게 차라리 낫고요. 시험 보면 시험 시간은 12월 17일 2시부터 시험을 보는데 2시 반까지 볼 겁니다. 그 이후에 오시면 시험 명시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2시부터 수업이 있는 거 아시니까요. 왜냐면 또 그 다음 또 그 시간대에 교실 2개를 같이 쓰게 되니까 또 다른 제가 2시부터 하고요. 또 다른 이제 교실에서 이제 교실 2개를 쓰게 되니까 또 3시부터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출석 체크 퀴즈 내신 거 있죠? 이게 그런 의도로 내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27일 날 이제 생명의 시작과 마무리에 관한 생명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나를 할지 2개를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환절기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독감 주사 맞을 수 있으면 꼭 맞으시고요. 나의 건강이 나의 가족의 건강과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감기 걸려서 아파봐 콜록콜록 했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엄마 아빠 누나 오빠 동생한테 주면은 안 되잖아요. 물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서 저 독감 주사 맞아본 적이 없네. 병원에 있으면서도 독감 주사 준비해놨다고 해도 맞으러 가질 않았네. 근데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기숙사에 살면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 또 가족들 건강도 중요하니까 나의 건강이 가족 건강과 연결된다는 거.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가족도 알게 모르게 그거 알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힘든 거 어렴풋이 알잖아요. 진짜 내색을 안 하면 모르지만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거 어려운 거 전혀 내색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 다 아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건강, 자신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러면 가족들도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